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을 정리를 하다가 수업 시간이 다 돼서 대손 충당금이 무엇인가까지 하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52페이지 상단에 있는 대손 충당금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여기서부터 오늘 수업 내용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산에서는 유동자산을 먼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유동자산 중에서 지금 당좌자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당좌자산에 무엇을 했느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특별히 중요합니다. 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을 또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보면 이거였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의 계정 과목을 우리가 알아봤었고, 단기 금융상품에서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리고 기타 단기 금융상품을 우리가 알아봤죠.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그냥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이라 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이 두 개지 않습니까? 외상매출금, 그리고 받을 어음이다. 그래서 이 외상매출금이라 하는 것과 이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써야 할 때 정확히 써야 돼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용 중이던 트럭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다, 약소금을 받았다. 그 받을 어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미수금이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음 받은 게 아니라 사용 중이던 트럭을 처분하고 외상으로 했어요. 2달 후에 주겠대요. 거기서 차량 대금을.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 받을 어음, 이 계정 과목으로 외상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매출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매출과 관련된 게 뭐냐? 상품이나 제품이다 이거죠. 상품이나 제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비품이나 어떤 건물이나 유형자산 같은 걸 처분하고서 외상을 했다고 해서 외상매출금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매출채권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 관련해서 이제 그 회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게 뭐예요? 채권이다 보니까 결산을 넘어서 다음 해로 넘기는 시점에서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넘기는, 즉 결산 시에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가지고 결산 시점에 매출 채권을 정확히 표시해 줘야 돼요. 정확히. 그거는 뭐냐면 대손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감시켜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매출채권 차감 계정 과목이 바로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까지 앞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뭘 이제 알아보느냐? 대손 충당금 설정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기업들이. 첫째는 잔액 비례법,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의 과거 대손율이 데이터가 있어요. 예,
우리가 저도 과거에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영업관리부서, 그 업무과라고 그때 그랬는데, 직접 영업을 한 게 아니라 영업의 관리라고 그래서, 그 영업사원들 뒤치작 하는 거예요. 예. 실적 집계하고, 뭐, 이렇게 근데 거기서 제가 직접 채권 관리는 안 했는데, 채권 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예. 채권 관리 담당자가 뭐냐? 외상, 못 받는 외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게 외상이 많은데 위험한 회사다 그러면 어디 저당 잡을 게 없는지 이런 거 막 뒷조사하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주로.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아무튼 이 채권 담당자, 네, 이 채권 담당자는 항상 데이터가 있겠죠. 자, 우리 회사 영업은 예를 들어서 연 매출이 300억이다. 그러면 300억 중에서 통계적으로 받지 못하는 게 얼마가 있더라. 그럼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그 비율만큼을 그냥 아예 대손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우리 회사는 한 2% 정도가 항상 대손이 발생하던데 그런 거죠. 예. 그러면 3억 원의 1%는 300만 원이니까 2% 잡으면 600만 원. 네, 600만 원은 그냥 대손으로 본다. 이런 것이 잔액 비례법이에요. 자, 보고기간 말에 매출 채권 총액의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해 버린다. 2%, 3% 이렇게. 근데 그 일정률이라는 게 이거 누가 점쟁이가 점을 치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부서에서 또는 채권관리부서에서 과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연령분석법이다. 연령분석법은 조금 더 상세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연령별로, 이게 연령이라니까 사람 나이 같아요. 사람 나이. 네.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도 나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매출 채권은 1년에 한 살씩 먹는 게 아니라 1개월짜리, 2개월짜리 이렇게 달수로 나이를 먹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거꾸로 찾나? 이게 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연령별로 개월수별로 대손율을 차등해서 곱해줍니다. 아까는 전체 매출채권 총액에 대해서 일정하게 2%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연령분석법은 그 발생 기간에 따라서 대손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대손율을 높게 보는 거예요. 오래된 것일수록. 네. 우리가 그렇죠. 채권이라는 건 오래되면은 못 받을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오래된 것은 대손율을 좀 높게 보고 최근 것은 대손율을 낮게 보는 방식으로 대손 예상액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뭐 대손 예상액 산출하는 거, 이 방법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2번 방법으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연령별로 데이터를 주겠죠. 그러면 연령별로 데이터 준 거에다가 곱하라는 율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 시험에서 이걸로 많이 내요. 잔액 비례법으로 몇 %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2%다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매출채권 잔액을 가서 확인해야죠. 예, 매출채권 잔액을 딱 보고서 2%로 대손 예상액을 딱 계산해내면 돼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문제 풀이를 해 가면서 할 겁니다. 이번에 당좌자산 끝나면은요, 뒤에 있는 우리 교재 또 뒤에 그 문제가 있어요. 정리하는 문제. 그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음. 여기 예상에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표를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은 어떤 흐름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세 단계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세 단계. 첫째, 기말에 보고기간 말에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뭐예요? 대변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앞 시간에서.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뭐냐? 비용, 대손 상각비입니다. 대손 상각비.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충당금 설정법에 따라서 설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매출채권 잔액은 시산표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시산표에 가서 매출채권 잔액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2%로 추정한다 그러면 곱하기 2%, 1%로 추정한다 그러면 곱하기 1% 해서 여러분 시험 볼 땐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당금 설정은 대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방식으로 대손 예상액을 계산해서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뺍니다. 이것만큼을 설정하는 거예요.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빼준다. 네. 이게 불량품인가? 호풀이 일어나는지 되게 간지럽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대손 예상액에서 기설정된 충당금을 빼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잔액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가지고 12월 31일자로 12월 31일자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요. 너무 확대했나요? 자, 좀 보이시죠? 더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엑셀처럼요, 열과 열 사이에 이 경계선을 이렇게 줄이면 화면이 좁아집니다. 자, 이제 다 보이네요. 매출 채권이 어디에 있어요? 외상 매출금 여기 있고 받으러움 여기 있습니다. 자, 1%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 대손 예상률이 1%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잔액은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224만 원 여기 만들어져 있죠? 이게 기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이라 하는 말이 대손 예상액에서 기설정 대손 충당금을 빼고 설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는 어디다 곱해요? 여기다가 6억 2,421만 1천원 곱하기 1%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624 2111000 곱하기 1% 하면은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면 되니까 1% 이렇게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624만 2,11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추가 설정액을 어떻게 계산해요? 이 예상액에서 마이너스 요거 기설정된 거. 그래서 빼기 240000 하면은 400 이렇게 나오는군요. 400 002 110원 이만큼만 설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기설정되어 있는 이만큼에다가 이만큼 추가 설정하면 요 두 개가 더해지면 예상액이 되는 거죠. 반대로. 자, 그런 식으로요. 외상 매출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출 채권 두 개를 다 해야죠. 바드러움도 하는 거예요. 바드러움도. 그래서 바드러움도 지금 잔액이 2,730만 원이네요. 여기다 곱하기 1% 합니다. 근데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밑에 없죠. 없으니까 기설정된 건 0이에요. 0이니까 27만 3천 원, 27만 3천 원만 설정하면 되죠. 2,730만 원의 1%는 27만 3천 원이니까 예, 계산은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숫자를 계산하는 절차의 공식만 제시했어요.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대손 예상액을 계산해 가지고 빼기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뺀 걸 가지고 회계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추가 설정액이 발생하면은 차변에 대손상각 비용 발생시키고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자산 감소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가면 자산 감소나 마찬가지. 자산의 차감 계정, 차산에서 빼주는 역할. 차변에 대손상각비는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수익과 비용은 같은 시기에 대응시켜야 된다. 자, 왜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과 관련성이 있느냐? 자, 우리 지금 비용, 이게 대손상각비가 판매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용을 발생시켰어요. 비용 발생. 추가 설정액만큼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이게 비용 발생한 거냐? 당기에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 거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걸 금년에 비용 발생을 안 해놓으면은 내년에 비용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지금 비용입니다. 비용. 자, 올해 매출액 잡힌 거.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 잡혀 있어요. 수익이죠. 이 상품 매출은 당기의 수익이죠. 올해 영업부에서 판매한 실적이 매출액입니다. 당기의 이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당기의 매출액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당기의 매출액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팔면서 너무 무리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채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돈을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출액 때문에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당기의 수익과 대응된 비용은 당기에 처리한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은 안 했지만 내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다 해서
미리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발생한 거 아닙니다. 예.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으면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아니죠. 그렇죠? 직접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야죠. 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결산 수정 붕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뭐냐? 대손 예상액이 기설정된 것보다 작을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기 결산 때 대손 예상을 너무 많이 해놨거나 예상을 했는데 전혀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전기에 설정해 놓은 게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단기에 대손 예상액을 계산을 해도 전기의 설정을 너무 많이 해놓게 되면은 추가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이 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차변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항상 대손 예상액만큼만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설정된 것이 많을 때는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대손 예상액만큼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이 대손 충당금이 돼요. 비용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변은 대손 충당금 환입.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이유는 원래는 대손 삼각비가 일로 와야 되죠. 그런데 대손 삼각비가 비용인데 대변에 대손 삼각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이 대변에 가는 것은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에 대손 삼각비가 없는데 대변에 취소시키면 손익계산서에 대손 삼각비가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대손 삼각비 자체가 없는데 대변에다가 대손 삼각비 하게 되면은 손익계산서에 대손 삼각비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용이 마이너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대손 삼각비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보세요. 판매관리비에서 차감시켜버린다. 대손 삼각비 말고 판매관리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뭐 차량 유지비, 뭐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네,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걸 이용해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시킨다.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개정이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회계 이론을 엊그제 시작한 것 같고 분계하는 요령을 엊그제 배운 것 같지만 지금 벌써 2주째잖아요. 지금 우리 분계를 굉장히 깊이 있는 분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결산 수정 분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산 수정 분계를 이해할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대손 충당금 설정이 바로 결산 수정 분계 사항입니다. 결산 수정 분계 사항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대손 예상액이 더 클 때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거래의 결합관계는 대손 삼각비는 비용 발생, 대변의 대손 충당금은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대손 예상액이 더 작고 기설정된 게 많을 때는 대손 충당금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빼줘버리는 거예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을 줄이게 되면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차감 계정을 빼버리니까. 그래서 차감 계정이 줄어들면은 자산이 커집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이 뭐라고 그랬죠?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빼버린다. 비용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용 취소. 그런데 원래는 대손상각비를 콕 찍어서 취소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아시죠? 대손상각비 개정 과목이 없어. 금년에 없으니까 총액에서 빼주기 위해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이런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쓰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말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한 걸로서 이 회계 처리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20년도에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설정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한번 A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예상이 맞았다면은 그 다음에 사고가 나야죠. 그렇죠? 예상했던 사고들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하나가 파산을 했어요. 거래처 하나가. 근데 그 거래처 외상 매출금이 700만 원짜리예요. 700만 원짜리. 그럼 그것이 바로 대손입니다. 대손이 발생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보세요. 자,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 이것을 우리가 회수 불가능이 확정이 된 것을 우리가 대손이라고 합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잔액이 없으면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 네, 지금 충분하네요. 1,000만 원 설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700이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라 이거. 차변의 대손충당금. 네, 대손충당금 700. 대변의 매출채권 700. 이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을 포함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는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게 두 개가 다 올 수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매출채권 이렇게 해놨어요. 이 매출채권 안에는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두 개정 과목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 자, 밑에 대손상각비는 어느 때 쓴다고요? 700이 회수 불가능이 확정됐으면 이렇게 위에 걸로 그냥 끝나는데 밑에 이게 대손상각비가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200만큼이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 부족하죠. 그 부족한 것은 비용 처리하라 이거예요. 그때는. 네. 예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래는 전기에 비용 처리했어야 돼요. 전기에 저질러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기의 매출액 때문에 이게 지금 대손이 발생한 거거든요. 전기 매출액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에 비용 처리했어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게끔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인데 그래야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에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손충당금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1년쯤 지났어요. 또 한 1년쯤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700만 원 그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게 700이 있었는데 이만큼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손금이 회수되는 경우도 있다. 자,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를 했는데 다시 회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대손충당금 개정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700을 다시 받게 됐어요. 그 사업자가 그 파산이 됐었는데 뭐 파산했다가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사업을 다시 재개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회사하고 다시 거래를 하려고 다시 그때 1년 전에 못 준 거 외상매출금 주겠다. 70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700, 자산 증가. 이 대변에 뭐라고 적어야지? 작년에 받았으면 외상매출금을 받은 걸로 정리하면 되죠. 그런데 작년에 외상매출금 정리 어떻게 했습니까? 다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부 없어졌어요. 그 거래처. 잔액이 없어. 잔액이 없는데 어떻게 받은 걸로 합니까?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그냥 설정합니다. 원래 이게 대손 충당금으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대손 처리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손 처리했던 것을 다시 돈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한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차변은 현금이 오거나 보통 예금이 올 수 있어요. 그죠?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이 될 것이고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면 차변이 보통 예금입니다. 대변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 대손 처리한 돈을 다시 회수하게 되면 대변이 대손 충당금이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이러한 프로세스로 처리되는 거예요. 결산 때 하는 회계 처리, 또 대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 그 대손금을 다시 회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이 세 가지.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다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했고요. 연습 문제 뒤에서 이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기타의 당좌 자산을 알아볼게요. 자, 이제 당좌 자산이 끝나는 것 같아요. 기타의 당좌 자산 나온 거 보니까 당좌 자산이 이제 기타의 당좌 자산으로 끝납니다. 이 개념 과목이 아직도 많이 있긴 해요. 자, 단기 대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여금이라는 것은 빌려준다는 것이죠. 단기니까 1년 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돈입니다.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대여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표시하면 돼요. 자, 회수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장기 대여금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1년 이내의 것이 단기 대여금입니다. 여러분, 단기 대여금 1년 안에 현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좌 자산에 포함되는 거죠. 다음, 주임종 단기 채권. 자, 위에 있는 단기 대여금은 거래처에 돈을 빌려준 거라면 주임종 단기 채권은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주주, 임원, 종업원을 주임종으로 표시했어요. 주주, 임원, 종업원. 그래서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회수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은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구분해서 표시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기 대여금 하면은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라 거래처예요. 자, 주임종 단기 채권, 그런 당좌 자산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금과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 개념 과목이 있어요. 네. 미수금은 이해가 쉽습니다. 미수금. 네. 우리 외상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외상매출금은 반드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했을 때만 외상매출금이에요. 그럼 미수금은 뭐냐? 그것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외상한 것.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것, 처분하고 외상한 것들이 다 미수금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보면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거래에서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미수금으로 기입하시오. 당좌 자산이에요. 미수금. 외상매출금하고 성격은 비슷한데 그 무엇을
외상했느냐의 차이예요.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외상했으면 외상매출금. 그것이 아닌 비품이나 기계장치 같은 것 등을 매각하고 외상했으면 미수금.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수수익이 요게 결산수정분계예요. 또 미수수익. 예, 결산수정분계 지금 계속 많이 나오네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이런 거 수익과 비용 우리 얼마 전에 단기매매증권 결산분계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대손충당금의 설정 이게 결산사항입니다. 미수수익도 결산사항이에요. 자, 내용을 보면은 자, 여러분 뒤에가 수익이고 앞에가 미수잖아요.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된 개정 과목입니다. 미수는 위에 있는 미수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수익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된 수익이다. 이렇게 말을 붙여볼까요? 미수된 수익이다.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기간상으로는 단기에 속하는 수익인데 기간상으로 단기에 속하는 수익?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그 본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본점 건물 2층부터 5층까지는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1층은 무슨 제과점에다가 무슨 제과점에다 임대를 내줬어요. 1층. 그 임대료 받으면 좋죠. 그래서 1층은 우리가 안 써. 2층부터 다 쓰고. 그러면 그 임대료가 바로 수익입니다. 회사의 수익금. 그런데 보세요. 임대료를 후불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매달 10일 날 후불로 받는다. 자, 그러면 2020년도 1월 달 임대료는 언제 받아요? 2월 10일 날 받겠죠? 2월 달 임대료는 3월 10일 날 받고 쭉 넘어가서 12월 달 걸 볼까요? 12월 달 임대료는 언제 받을까요? 내년 1월 10일 날 받습니다. 바로 이런 건이 여기에 해당돼요. 기간은 단기예요. 12월 달 거. 기간은 단기예요. 그런데 결산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받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받지는 못한다. 거래처에서 안 주어서가 아니라 계약상 그렇게 돼 있어요. 계약상 그게 미수수익입니다. 만약에요 매달 20일 날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 거래처에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이제 월세도 못 주겠습니다 하고 안 줬어요. 그거는 그냥 미수금 하면 돼요. 확정됐어요. 확정된 외상은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미수수익이라는 것은 그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결산 처리상 자산 잡는 거예요. 결산 처리 기법상. 자,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지만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부분을 단기의 수익으로 계상하려고 잡아주는 거예요. 1월 10일 날 받는다고 내년 수익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현금주의예요. 그거는. 우리 앞에서 회계의 전제 조건이었나요? 예. 발생주의 개념 여러분 기억나시죠? 발생주의 개념. 외상매출금이라든가 외상매입금 같은 개정 과목을 쓰는 것도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개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1월 10일 날 받지만 이 12월 달에 해당되는 그 임대료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는 단기의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미수수익 자산 잡아야 돼요. 대변에는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분계가 어떻게 되는 분계냐면요.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임대료예요. 아까 제가 임대료를 예를 들었으니까 만약에 그 임대료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대변의 임대료 300만 원, 차변의 미수수익 300만 원 이렇게 전표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날짜로 할까요? 결산일 날짜로. 12월 31일 결산일 날짜로 이 전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는 미수수익이 자산 증가, 대변의 임대료는 수익 발생. 예, 거래 후 8요소의 결합이 맞죠? 수익 발생은 대변, 차변은 자산 증가. 그래서 미수수익이 당좌 자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좌 자산에 선급금과 선급비용이 있어요. 이것도요, 선급금은 간단합니다. 선급금, 계약금입니다. 네, 계약금을 선급이니까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이에요. 케이블이 접촉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선급금, 선수금, 네, 선급금, 선수금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개정 과목인데요. 선급금은 계약금을 주었다 하는 자산이고, 선수금은요 우리가 받은 계약금입니다. 여러분 받으면 우리 거 같죠? 우리 거 맞죠? 그러나 선수금은 부채예요. 가끔 우리 회계 초보자분들이 받았는데 왜 부채지? 너무 헷갈린다. 선수금, 선급금 너무 헷갈립니다. 초반에 이 고민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이해가 갑니다. 받았다는데 그게 부채라고 하니까. 왜 부채냐면요, 우리가 계약금이잖아요. 아직 계약금을 받으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죠. 받은 쪽에서. 그러니까 부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입니다. 자, 선급금, 이건 우리가 준 계약금이죠. 우리가 계약금을 주면은 그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그건 자산이요, 의무가 발생한 것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인수받을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이건 자산이다. 나중에 부채에서 선수금은요, 상품을 우리가 인도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의무는 부채이고 권리는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선급금이 자산입니다. 자,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대금을 선급금이라 합니다. 선급금만큼 자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증가했으므로 자산 개정인 것이다. 이 권리, 자산을 청구할 권리. 그러니까 청구할 권리, 자산을 받을, 상품을 인도받을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자산인 거다. 그래서 계약금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계약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선급금 땡땡땡,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면 대변의 보통예금,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있으니까 약속한 날 상품이 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상품이나 원재료를 받았을 때 인수하면 어떻게 하느냐, 과거의 계약금과 관련된 상품이나 원재료를 인수하게 되면 그때는 선급금을 대변에 기록해서 자산이, 권리가 이제 없죠. 권리 없어질 때 대변에 적는 거예요. 권리 끝. 상품 받았으니까. 그런데 계약금만큼만 상품이 오나요? 계약금보다 더 많은 상품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이 100원 걸었는데 상품이 1,000원어치가 왔어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은 1,000원이고 계약금 100원 없어지고 나머지 900원은 외상매입금이나 현금이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선급금 우리가 배우는데 앞에서 배웠던 보통예금이라는 당좌자산도 나오죠. 또 여기 새로운 개념 과목 나오죠. 자, 상품이 도착하면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이에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 배울 거예요. 상품 원재료가 재고자산입니다. 이게 자산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차변에 왔으니까 자산 증가죠. 요거는 자산 증가. 여기 대변은요. 선급금은 자산 감소. 여기 외상매입금이라고 만약에 했다면 부채 증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요. 항상 이 분계 우리 회계처리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거래의 결합관계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처리한 이 회계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가는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분계에다 직접 써보세요. 이렇게 내가 쓴 게 맞았는지.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이 거래의 8요소에 쩍쩍 맞는 것인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제대로 결합된 분계인가, 이거를 검증해 보셔라. 자, 선급금 이해하셨죠? 그러면 선급비용은 뭐냐? 이것도 결산 수정분계 사항입니다. 12월 31일 분계에 해당이 돼요. 결산과 관련되는데, 자, 선급비용은요, 당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해 가지고 차기로 이월시킨다, 이연시킨다 이거예요. 그게 선급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당좌자산이에요. 대변에는 비용을 취소시켜요. 당기의 비용에서 차감한다. 그러니까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죠. 대변에서. 그래서 거래의 10요소 하면은 대변에 비용 취소도 있다 그랬습니다. 비용 발생은 차변, 비용 취소는 대변. 그래서 보험료가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비용 지급 시 여러분 보험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당기와 차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선지급하는 경우가 회사마다 다 보험료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예, 만약에요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1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10월 1일 날 총무과에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차변에 보험료 12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2만 원 이체시켰다. 비용 발생 12만 원 발생시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12만 원 자산 감소시킵니다. 이거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결산 시에는 회계과에서 이 분계를 고쳐줍니다. 어떻게 고쳐주느냐? 10월 1일 날 가입을 했는데 12만 원이 다 올해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3개월치만 올해 비용입니다. 10, 11, 12. 그러면 12만 원 중에 9만 원은 내년 거예요. 9만 원은 내년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차기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9만 원이다. 차기에 속하는 부분이. 그걸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산으로 잡고 비용에서 빼줍니다. 그때 결산할 때 이렇게 해요. 차변의 선급비용 9만 원, 대변의 보험료 9만 원. 이렇게 하면 비용이 취소되고 금년도 비용에서 취소된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 비용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금년에는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차변의 자산으로 증가시킵니다. 선급비용 자산입니다. 보험료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결산수령분계입니다. 이런 게. 미수수익, 선급비용, 자산인데 결산수령분계에서 발생되는 이런 개정과목들인데요. 제가 결산수령분계라고 해서 꼭 결산 때만 이 분계가 나오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보험료를 지급할 때 차변의 보험료 12만원, 대변의 보통요금 12만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회계 처리인데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보험료를 지급했다. 자산 처리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산 처리하시오. 아니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어떻게 자산 처리하라는 것이지? 전부 선급비용 처리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용을 지급하면서요 자산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 그러면 비용 하지 말고 선급비용 하면 돼요. 선급비용. 그래서 결산 때는 또 거꾸로 당기에 경과된 것만 비용 처리하는 지금 이 흐름에 반대 흐름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시험에서 그렇게 내는 거 보면은. 저라면 그냥 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미경과된 것을 자산 처리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반대로 하는 회사도 있다 이거예요.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결과는 똑같아요. 선급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비용 발생시키는 거나 비용 처리했다가 미경과분을 자산 잡는 것이나 최종적으로 결과는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가지급금까지만 하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지급금까지 하면 당좌자산이 끝나네요. 여러분, 가지급, 가불 같은 겁니다. 업무 가지급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자산인데요. 금전의 지급은 있었으나 그 계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쓰는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 지급은 했는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경우가 이런 여기에 해당되느냐? 직원들의 출장비를 선지급하는 회사. 가지급금 처리하는 거예요. 직원들의 출장비를 선지급하는 회사. 네,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 만약에 대전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 근데 우리 회사는 대전 출장 하루 출장비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박 3일 간대요. 그럼 30만 원. 일단 30만 원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그때 차변에 가지급금 그 거래처는 만약에 홍길동 씨가 간다. 가지급금 홍길동 씨 30만 원. 대변에는 홍길동 씨 계좌에다가 계좌 이체 시켜줬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30만 원 이렇게 자산감소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이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어떻게 쓰는지 증빙이 나오죠. 그때 가지급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여비교통비는 얼마고 접대비는 얼마 썼는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 임시계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시험에서도 그렇고 뭐 아마 우리 실제로도 출장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 차변에 가지급금 잡아주면 된다. 아시겠죠? 당좌 자산입니다. 가지급금. 왜냐하면 아직은 돈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직원이 어떻게 비용을 썼는지 확 와서 출장 보고서를 써야 그래야 이게 비용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회사의 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가지급금 당좌 자산이다. 임시계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밑에 그 보기가 있네요. 예, 사례가. 네,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이거. 예. 그래서 그 지금까지 예, 당좌 자산을 살펴봤는데 정말로 내용이 많습니다. 당좌 자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정리했던 이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론의 그 문제풀이를 뒤에서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재고 자산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